새 신축년 또 저와 첫 대면이시죠. 어떤 새해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하셔야지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 드시면 우선 눈부터 피곤하고 하니까 굉장히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아무튼 첫째로 건강하셔야 되고 건강하심으로써 진짜 복을 받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도 많습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 소원의 평가사의 합격의 영광을 누리셔가지고 앞으로 꼭 저와 함께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기인자 말씀도 드렸지만은 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 강의도 합니다만은 이해 손해평가사로서 현재 전남지에 한국 손해평가사협회 전남지에 이제 사무국장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가 2년을 사무국장을 해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신생 단체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6회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한 4년 이제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새로 이제 집행부가 오셨는데 또 2년간 또 사무국장을 또 맡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협회가 안전 정착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더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가 현재 정회원만 해서 88명이에요. 전남지에가요. 88명이고 준회원까지 하면 104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도 벌써 현재까지 이 가입하신 분이 58명이에요. 앞으로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무실이 이제 하남 산단에 우선은 신생됐기 때문에 산단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우리 회원들한테 또 교육할 수 있는 기회,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학원 4층에 지금 사무실이 이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제일 저 요즘 궁금해하신 분들이 이제 농지업 있고 이제 손해평가사협회인데 다 똑같아요. 일하는 데는. 다만 농지업은 그 손해평가인 이제 이쪽 되신 분들 시험 우리가 자격증 있는 아니고 그 관련된 업에 종사하다 이쪽 되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순수하게 자격증 단체죠. 그래서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일을 많이 하느냐, 일을 많이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평가사로서 지금 현재 이제 5년이 됐기 때문에 자리매김해서 손해평가 법인 사정법인 또 그다음에 농협수원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이제 실력이나 모든 걸 다 갖춰져 있어요. 저 여기서 이제 재배학과 원예작물학을 강의를 합니다만은 우리 기존 회원이라든지 신규 회원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조사 평가 요령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이제 교육을 많이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 학교 가시면 업무 방법서 그 어려운 업무 방법서를 다 머리에 담고 하시더라도 실제 현장에 나가면은 그거 한 40%나 적용될까? 나머지 60%는 또 실제 품목별로 특성이라든지 또 계약자를 어떻게 상대하고 또 계약자에게 어떻게 소통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계약자와 민원이 발생하는 거. 그 이제 제일 그 평가를 잘 하시는 쪽에 들어가죠. 그러한 교육 등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재작년에 약 한 3,800만 원, 103일 했고 작년에 124일에서 조수익으로는 그러니까 세폐분 떼기로 저는 한 4,600 그리고 실제 제 통장으로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협회비 그다음에 세금 원청 진수 제하면 한 4,200이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124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566명 합격했습니다만은 인력은 이제 부족하고 또 어떻게 지금 현재 구성이 손해 이 사정법인은 저희들보다 이 평가 수당이 더 훨씬 높아요. 기존에 한 사람이 보통 한 뭐 7, 8건 평균 했을 때 조사했을 때 기준으로 뭐 한 60만 원 그러다가 좀 55만 원 가늘었는데 저희들은 한 43만 원 그것도 한 10건 이상 했을 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사비를 아끼려면 어떻게 했어요? 가능한 손해평가사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게 맞겠죠. 조사비를 아끼려면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손해평가사들의 자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졌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이론적으로 필기로 합격하지만은 실제로 숙련된 선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목적의식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저같이 퇴직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자격증인 것 같아요. 최고. 뭐 남은 눈치 볼 거 없잖아. 자기 충분한 실력만 있으면은 뭐 인정받으면서 프리랜서라기는 좀 그래요. 프리랜서는 프리랜서인데 왜? 공익적인 거죠. 반공익적이에요. 예, 농가에 피해가 맞다 있을 때 제때에 평가를 해줘야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이제는 초창기에는 프리랜서, 그다음에 이제는 반공익적인데 아마 숫자가 이 평가사 수가 늘어나면 또 프리랜서 경향이 좀 올 수도 있어요. 예,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간절함. 그래서 나이 퇴직을 해갖고는 최고의 자격증.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도 작년에 오해생들 뭐 26살 드신 그 남성 우리 전남자 있지만 그분도 120일 했어요. 120일. 그렇다면 120일 했다면 그것도 4천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요. 좀 젊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럼으로써 사회생활도 익히고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데 다 각자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보면은 이 소득이 만만치 않 웬만한 뭐 중소기업 가장 이상급 120일만 하면은 그 연봉이 되니까 소득이지 이제. 그렇고 되니까 젊으신 분한테도 매력적인 직업. 뭐 또 여성분들 남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후에는 진짜 여기 코로나 때 아마 겪으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이 공부에 힘드시지만은 코로나가 있을 때 진짜 할 일 없이 집에 더구나 밖으로 많이 못 나갈 때 얼마나 무력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부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상황 아니냐 여건이 불편하시지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열정적이라면은 열심히가 아닙니다. 열심히 그 속에 포함이 돼요. 열심히 하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그냥 객관식 공부하듯이 하시면 힘들어요. 1차 시험은 가능해요. 재배학 어느 장문학 어렵지만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설명 잘 듣고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되는데 2차는 책을 머리에 담는다. 그러려면은 다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독을 많이 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예습하고 또 선생님이 교육받고 복습하고 그게 공부 방법이에요. 그 결론은 다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범위하기 때문에 또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딱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보면은 제가 최근에 합격자들 저희들 그 협회 지에 가입하면서 들어보면은 뭐 재수, 삼수 이런 거 많으셔. 또 대개 그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갖고 계셔. 이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그래도 공부가 또 찍어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차는 이거 전부 머릿속에 담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한 올해는 시험일자가 예년에는 보통 1차가 6월 중순이었어요. 올해는 6월 5일입니다. 거의 한 10일에서 보름 빨라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가 과거에는 9월 중순인데 올해는 8월 21일이에요. 그것도 보름 이상 빨라졌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또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요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차 시험 만점 맞게 공부 열심히 해놓고는 2차 시험 조금 시간이 촉박해하고 떨어졌을 때는 그분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1차 시험을 60점 맞고 2차 시험 70점 맞으면 그 사람 합격하신 분이잖아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공부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도 또 드릴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재배학 및 오래작물학이 지금 1차 시험의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고 공부량도 제일 많아요. 많지만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면은 또 저희 학원에 다니시면서 1차에 떨어지신 분 없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원 나오시고 또 제가 말한 걸 또 집중해서 듣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자 작물 분류는 앞부분이에요. 근데 1회 때 2회 때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나온 거 없어요. 재배 환경과 재해는 우리 농작물 시키면 평가하고 손해평가하고 직접적 관련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보면은 올해는 뭐 36%, 일반적으로 40%대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배 기술은 대부분이 4문제 하면 5문제. 그 다음에 병충해
두 문제 아니면은 한 문제. 그 병충해는 근데 병충해가 워낙 범위가 넓어요. 그러나 책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나올 때는. 그러니까 병충해는 책에 있는 것만 공부하시고 무리하게 그냥 깊이 더 공부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그다음 원예작물. 원예작물은 이제 이따 말씀했지만 채소원예, 가수원예, 하회원예 특히 가수원예는 굉장히 보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어쨌든 원예 시설 쪽에 이 분포도가 평균 뭐 8문제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원예작물은 8문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원예작물은 여기하고 재배 기술하고 연동도 돼요. 이 같이 공부하면서 연결이 돼요. 연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원예작물은 보통 책에 없는 분야가 이번에는 재배 기술에서도 한 문제 정도 책이 없는 거 나왔었어요. 비료 종류에서요. 그래서 책이 없는 부분이 매년 한 4문제 정도는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대로 섭렵하면은 뭐 80점 이상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무튼 80점 목표 하시면 60점 다 넘으실 거예요. 그리고 재해 관련 법규정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80점이 안 넘어지시면 또 이상해. 이게 몇 페이지 돼도 안 하잖아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법 보험편은 사회과학이에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문제 잘 풀고 해석하시면은 이것도 뭐 80점 이상 다 나오는 겁니다. 제일 문제 되는 게 이제 재배학 원예작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재배학 원예작물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바빠서 굉장히 공부를 못하실 분도 있을 때는 이제 극약 처방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것은 지금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라도 최소한도로 공부를 못하신 분은 하십시오 하고 그것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저는 이 박연수입니다. 제가 강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해 합격생이고 이해 합격하면서 아무리 재배학 원예작물학 그 많이 알아도 강사로 안 써주죠. 최소한도로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이 강사로 써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3회생부터 제가 지금 랜드 3에서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교도 농고를 나오고 한평농고 나왔어요. 농고를 나오고 공무원을 한 40년 그 다음에 공무원 하는 과정에서 통신대학교 이제 농학과 행정학과를 이제 학사학위를 다 따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방법도 저는 좀 알아요. 이제 통신대학을 그때 어려울 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로 또 현장에서 공무원하면서도 이제 많이 했고 또 평가사를 뭐 어쨌든 간에 5년 정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접목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이제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튼 올해 어려운 조건이지만은 날짜도 당겨졌고 최선을 다해서 꼭 학교에 가시를 바라면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배학과 이제 원예작물학이잖아요. 재배학. 재배학이라는 것은 이제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을 연구하는 하나의 과학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재배 환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 하는 생물학, 그다음에 뭐 강합성이니 화학 기호를 써야 화학, 그다음에 용적 밀도 뭐 이런 거 나올 게 물리학, 그다음에 토양을 다루기 때문에 지학, 그래 종합적인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사회과학 같으면 사회 통념상 생각했던 걸 생각하면서 하면 문제도 풀 수가 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온도를 찾아야 한다든지 정확하게 이건 중일성 식물이냐 아니면 단일성 식물이냐 장일성 식물이냐 그거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과학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우는 것은 재배학 중에서도 재배학 법론에 속한다. 그 이야기는 재배학 법론은 육종학과 품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지금까지 육종에 대해서 육종이 사실 어렵거든요. 육종 유전적인 것이라든지 생물학적으로 깊이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재배학은 재배학 법론이다. 이 재배학 법론에 육종학과 다양한 품종을 넣으면은 재배학 개론 또는 재배학 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쉬운 재배학 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책 들어갑니다. 자, 재배죠. 재배하기 때문에 재배. 자, 재배랑은 재배는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경지에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경제적 활동이에요. 경제적 활동. 재배는. 자,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이용성과 어떻게 작물을 우리가 이용할 거냐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많이 올 거냐 경제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용성, 의식주죠. 이제 사람이 먹는 식량,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의복, 섬유 작물이라든지 재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택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목재 같은 이런 작물. 특이는 이제 목재는 이제 별로 임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집니다만, 이렇게 이용성에 따라서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득을 높이 올 거냐, 이 경제성. 그러죠. 경지는 우리가 말한 토지예요. 토지. 이 토지를 경운에서 갈아 쓰기 때문에 경지, 갈경자 토지를 경지. 그 다음에 경제적 활동이잖아요. 방금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그래서 재배란 것은 이 쉽게 말하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야생 식물을 사람이 재배하는 식물을 또 우리는 작물이라고 해요. 작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경지에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경제적 행위가 재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결론은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농사짓는 모든 것, 종자를 생산하고 종자를 파종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경운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대주고 비료를 주고 제초하고, 그 다음에 과일 같으면 적과를 한다든지 인공수분을 시키다든지, 이러한 또 봉지 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를 우리는 재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사짓는 모든 행위.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배 작물의 개요. 자, 재배 작물. 자, 작물의 분류에 있어서는 작물의 분류. 책에 다 있어요. 이것은요. 자, 이 크게 이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자, 생물학적 분류라는 것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계문, 강목, 가속종 뭐 이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류는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일반적인 분류. 이제 책에 나오는 대로죠. 일반적 분류. 이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식용작물, 공해작물, 녹비작물, 사료작물, 원해작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 분류죠. 그래서 책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용도에 의한 작물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분류라 한다. 첫 번째는 이 식용작물이죠. 우리가 주식 또는 보조식량으로 사용되는 작물을 우리는 식용작물이라 합니다. 곡류는 알곡을 이용하는, 주로 알곡 생각하시면 되죠. 벼도 알, 보리도 알, 옥수수, 뭐 조, 메밀 이런 걸 말하죠. 그다음에 두류는 한문으로 이제 콩두자거든요. 콩가에 속하는 작물, 콩, 판, 녹두, 안두. 서류는 감자 숫자입니다. 감자가에 속하는 감자, 고구마, 카사바, 토란. 이 카사바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재배 안쪽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거죠. 고구마하고 비슷해요. 겉이 빨갛고 속이 하얀데, 이것은 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용작물에서 세계 3대 식용작물은 뭐였냐? 벼, 밀, 옥수수. 이 벼, 밀, 옥수수가 이 식량으로서 쉽게 말해서 인류 곡물 소비의 75%를 하죠. 그러니까 주 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벼밀, 옥수수. 그러면 재배 면적으로 보면은 이 3대 작물의 재배 면적, 밀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벼는 쌀이에요.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생산량, 밀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생산량은 이 옥수수예요. 옥수수가 벼보다 이
만 원 이하기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같은 면적이면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예, 옥수수가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식용작물은 이렇게 곡류 두루 소류로 구분된다. 고경의 작물은 특용작물이라 합니다. 작물을 가공하여 여러 가지 용도, 다시 말해 식품공업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뭐 섬유라든지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용하기 위한 원료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섬유작물은 목화, 아마, 항마, 뭐 모시뿔, 당나무, 삼, 우리 옷감 종류를 만드는 것을 섬유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섬유작물. 그다음에 유료작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름을 짜는 작물이란 이야기죠. 참깨, 들깨, 유채, 땅콩, 뭐 아주까리 이런 등. 그다음에 전분작물은 전분을 만드는 거죠. 옥수수, 감자, 고구마, 카사바. 그다음에 당뇨작물은 당분, 설을 만드는 것. 되게 다 사탕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탕수수, 사탕무 등. 그다음에 기호작물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식품이죠. 차, 담배, 커피, 카카오 등. 방향, 향기를 내는 거죠. 장미, 아카시아, 라벤더, 자스민, 바닐라. 그다음에 염료, 염색하는 거죠. 사프란, 인도남, 쪽, 뭐 이꽃 등. 그다음에 약용작물은 약으로 쓰는 거죠. 인삼이라든지 감초, 작약, 뭐 목단, 양귀비, 호프 등 이런 것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료작물은 가축의 먹이로 쓰는 거죠. 가축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작물이다. 하본가, 하본가는 옥수수, 기리, 티머시, 오처드, 그로스 등. 그다음에 콩가, 두가라고 하죠. 엘펄퍼, 엘펄퍼 이런 잘 두가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엘펄퍼, 화이트 클로바, 레드 클로바 종류는 이 뿌리옥 박테리아 등이 있기 때문에 콩가 작물로 속합니다. 그다음에 기타가는 순무, 돼지 감자. 그다음에 이용 목적 사료작물 분류죠. 사일리지 작물. 이것은 그 풋배기에서 발효해서 이용되는 사이렌. 과거에는 겨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초라든지 건초, 건초는 있기는 있지만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생초가 없잖아요. 그럼 그 가축의 먹이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양질, 쉽게 말하면 뭐랄까 영양가 풍부한 사료작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일리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로 해놓은 거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 건초 같은 거 썰어서 그다음 소금 같은 거 젖산 발효시킨 것이 사일리지예요.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들 뭐 도로 하면 꽉 차 있는 그 하얀 공룡알이라고 보이죠. 공룡알 같은 거. 그 곰포로 만든 지금 볏짚을 그 약품을 처리해서 싸서 넣어서 놔두기 때문에 요즘은 사일리지를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그 촌에 곰포로 해서 쌓아놓은 것이 대부분 이용한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청해작물. 풀을 청자 비열했잖아요. 입이 그 쉽게 말하면 풀이 푸를 때 곡식이 익기 전에 배에서 생초 그대로 또는 건초나 사일리지로 이용하는 것을 청해작물이라고 합니다. 수당그라스라든지 뭐 옥수수, 호밀 등 그러죠. 그다음에 건초작물. 생초를 배어들어서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될 때까지 말려서 저장하는 작물. 건초죠. 그래서 알팔파나 티머시 등 발효가 어려운 작물. 그다음에 방목. 쉽게 말하면 가축을 놓아서 먹이는 사료작물이죠. 켄터키 블루스라든지 톨, 페스큐, 라디오노, 크로바 이런 것은 이 재생력이 강하다고 보죠. 예. 이 사람이 벨 때는 어떤 일정한 간격에 의해서 높이를 놓고 벨 수 있으면은 이 가축은 자기들이 먹기 좋은 대로 뜯어 먹고 체중이 무거운 밟고 받기 때문에 죽을 재생력이 약하면 죽잖아요. 근데 이런 재생력이 강한 것은 이 방목 작물로 사료작물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자, 녹비 작물, 비료 작물이에요. 질문은 것이 끝나고 하시는 것을 녹화되고 하니까. 자, 녹비 작물은 비료 작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줄기와 잎 등을 토양의 거름으로 사용하기에 가꾸는 작물을 우리는 녹비 작물이라 합니다. 자, 하본가. 하본가는 호밀, 녹비보리, 풋배기, 수수. 하본가 작물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생태적 특성에 따라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주형 작물이 많아요. 쉽게 말해 줄기가 뻗어 있는 거, 옥수수나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하본가 작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벽과 작물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본가. 그다음에 콩가는 헤어비치, 자운형, 알팔파, 크로바. 그다음에 경관. 쉽게 말하면 그 경칩이죠. 경칩 보기 좋도록 만든 경관 작물. 뭐 항화초, 유채는 우리가 이제 경관 작물로 많이 하잖아요. 꽃 여름에 봄에 볼 수 있도록. 또 메밀도 마찬가지.
해바라기도 마찬가지, 코스모스 이런 것도 녹비 작물로 이용이 된다. 비료 작물이다 이야기죠. 그다음 원예 작물. 이제 원예 작물은 이제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이제 별도로 배우잖아요. 뒤쪽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언급을 안 씁니다만은 원예 작물은 크게 대별하면 채소와 가수, 하해로 대별이 됩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생태적 특성. 자,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 1년생 작물. 1년생 작물은 대체적으로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 그러니까 1년에 끝나는 작물을 말이죠. 보면 벼, 그러죠. 콩, 옥수수, 상추 이런 것들. 그다음에 2년생 작물은 주로 이 월동형 작물이에요. 2년생 작물은 1년 그러니까 가을에 파종해서 대체적으로 2년생은 월동형이 많다. 가을에 파종 이듬해 봄이니까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생 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근, 가을밀, 가을보리 이건 다 가을에 파종해갖고 그 이듬해 수확하잖아요. 6월 달에나 마늘도 가을에 심어서 봄에. 그다음에 양파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무 배추는 왜 이러지? 이러고 생각할 수 있어. 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이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영양가가 풍부하고 좋을 때 생산하는 거잖아요. 자, 무 배추는 일반적으로 8월 중하순에 파종해서 우리가 김장철인 11월 달에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2년이지? 이것은 작물 생적 특성을 따져야 하는 작물이 꽃이 피고 종자를 결실하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름에 파종해 가지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인간이 최고 품질을 소비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것은 작물의 그 생적 특성, 종족 번식의 특성을 개념으로 두시면 된다. 그 당근, 왜 당근은 그러지? 당근은 사계절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겨울 쉽게 말하면 월동 당근은 우리나라의 재배 면적의 수확량의 약 한 45%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가능한데 당근은 2년생 작물로도 가능하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 월동형으로 가장 많이 재배를 해요. 그래서 당근을 연중 재배가 가능하지만 2년생 작물로도 구분이 된다. 이러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다년생, 열애살이 또는 영년생 그러죠. 국가, 딸기, 목초류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이제 살기 때문에 열애살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 자, 저온성. 자, 저온성 작물은 추울 때 잘 낮은 온도에 잘 자란다는 이야기죠. 저온성. 그다음에 고온성. 저온성 작물은 일반적으로 월동형이 많습니다. 월동형이라는 것은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추운 겨울을 넘기기 때문에 저온성 작물이에요. 그리고 고온성 작물은 춘파, 봄에 파종을. 왜? 봄에 따뜻할 때 파종해서 여름을 지나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저온성 작물은 보리, 그러잖아요. 가을 파종. 상추, 시금치, 배추 이런 것들은 저온성 작물. 뭐 감자도 뭐 월동형은 아니더라도 저온성입니다. 왜?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저온의 이 혼행성 작물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감자는 강원도 감자가 제일 좋은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온성 작물은 봄에 파종해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수확하는 거죠. 벼 마찬가지잖아요. 콩, 토마토, 오이, 고추, 뭐 수박, 뭐 옥수수, 수수 이런 작물을 우리는 고온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생육형에 따른 분류. 주형 작물. 하나하나의 그루가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 아까 대부분의 하번가 작물이 주형 작물이라고 보면 돼요. 보리나 벼나 옥수수나 이 대가 이렇게 이 기둥 여기 주자는 기둥 주자예요. 이렇게 반드시 기둥같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형 작물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포복형 작물. 줄기가 땅을 기해서 토양 표면을 덮는 거. 고구마나 호박같이 이렇게 이 동이 덩굴손에 의해서 포복하기 때문에 포복형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항성에 따른 분류. 내산성. 여기서 내란 것은 이 한문은 이거예요. 다 이 참을 내자 견딜 내자 잘 견딘다라고 생각하시면 내자를 해요. 여기서 내는 그러면은 내산성. 아, 산성에 잘 견딘다. 그 이야기는 산성에 강하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산성 작물은 감자, 기리, 호밀, 뭐 우리나라 많이 심는 벼 이런 종류. 그다음 내건성 건조에 강한 작물 조, 수수, 기장, 호밀. 자, 내건성 작물은 일반적으로
요수량이 작습니다. 자, 요수량 나중에 이제 수분에서 배웁니다. 요수량이라는 것은 건물, 식물체를 말렸을 때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수량이 적다는 것은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수분이 적다. 결론은 수분이 적어도 잘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에 강하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수수, 기장, 호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요즘 이제 수리시설이 발달되고 해서 심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구황작물이에요. 가뭄 한해 때 심던 작물 우리가 주식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나 요즘은 이런 작물은 건강식품이죠. 우리가. 그다음 내습성 작물 습에 강한 작물이죠. 벼, 연, 미나리 다 물에 살잖아요. 내습성 작물. 그다음 내염성 염기에 강한 거죠. 사탕무, 옥수수, 뭐 목화, 뭐 수수, 유채 이런 것들이 내염성 작물입니다. 자, 내풍성 바람에 강한 거죠. 내풍성 고구마라든지 목초. 내풍성은 결론은 내도복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람에 강한 것은 잘 쓰러지는 것에 강하다. 그런다면 키가 또 작고 또한 줄기가 강한 이런 작물들이 내풍성 작물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내한성. 자, 내한성은 여기서 말하는 자 우리가 이제 한문이 이 작물에 많이 내한성 일반적으로 이 내한성은 이제 찰한자예요. 추운. 그런데 이제 어쩌다 하나씩 나와요. 그 이야기는 가물 한자 이게 여기는 찰한자고 여기서 말하는 찰한자예요. 여기 추위에 강한 그 말이에요. 찰한. 이게 호밀, 밀, 보리 이건 다 일반적으로 월동형이잖아요. 겨울을 잘 견디는 추위에 잘 견디는 작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다 안 외우셔도 이렇게 설명만 드리셔도 돼요. 이런 것은요. 그다음에 재배 이용면에 의한 분류. 자, 작부 방식. 자, 작부란 뜻은 뭐냐? 일정한 포장에 몇 종류 작물을 순차적으로 재배하는 작물 종류 선택 그리고 배열 이걸 우리는 작부라고 해요. 그 용어가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품종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하나의 재배 순서 방식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 대파 작물 재해로 여기서 재해라는 건 수해라든지 한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주 작물 수확이 가망이 없을 때 수확이 어려울 때 대신 파종하는 것이다. 매미나 조. 자, 예를 들어서 벼가 가뭄이 들어서 말라 죽었다. 7, 8월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벼 심을 수 없어요. 이제 생육 기간 일정 기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벼를 못 심으면 그 농지를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파 식물을 짓는 것이 주로 이제 이 열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메밀 이런 걸 하죠. 또는 가을 감자. 이걸 대파 작물이요. 자, 열무 같은 경우는 메밀 같은 경우는 왜 많이 심냐면 메밀은 생육 일수가 가장 짧은 작물이에요. 일반적으로 63일에서 7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물을 심는 거죠. 다른 작물은 일정 기간 있어야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 메밀은 생육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파 작물로 한다. 그다음 중경이라는 것은 작물 사이의 토양을 가볍게 긁어주어서 통기성을 또는 투수성을 좋게 하는 것이 중경이. 나중에 또 배웁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만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사이가를 하여 줘야 하는 작물, 옥수수나 수수, 감자, 담배 등이 있다. 그다음에 구황작물, 아까 말씀드렸죠. 흉년이 들어 곡식이 부족할 때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곡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작물. 용수 확보가 어려운, 그러니까 물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이런 작물을 구황작물을 재배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뭐 수리 시설도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도 잘 돼 있죠. 하기 때문에 이런 용수 문제는 아주 심한 가뭄 아니면 큰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구황작물이라는 소리는 많이 안 치워. 그 다음에 흡비작물, 비료를 잘 흡수하는 작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유실될 비료분을 잘 포착하여 흡수 유용하는 효과를 가진 작물. 엘폴포나 스위트 크로버 같은 경우는 유실될 수 있는 비료 성분을 그 뿌리에서 잘 흡착해서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물들은 녹비 작물로도 이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녹비 작물을 위해서 땅 유기질 비료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잘 간직해서 땅심을 좋게 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토양에 집적된 쌓인, 그래서 가익 양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비력이 강한 작물, 주로 하본과 작물입니다. 이것들은 어찌 보면 수탈 작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료를 수탈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수수나 벼를 계속해서 심으면은 지력이 떨어지죠. 지력이 떨어지면 이제 또 테이프라든가 이런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돌려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흡비 작물은 두 가지죠. 유실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작물, 그것은 주로 엘펄포나 스위트 클로바, 그리고 너무 과잉된 양분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은 주로 하본과 작물 이러고 생각. 그다음에 동반 작물, 이제 혼작할 때죠. 서로 간의 생육을 촉진해주고 병의 충후 침입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주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 동반 작물에서는 서로 동반 효과를 있도록 해줘야 한다. 동반 작물 효과. 자, 이게 호강성과 형광성. 자, 작물체를 재배함에 있어서 자, 호강성 작물 사이가 있고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호강성 작물인데 서로 햇빛을 잘 받도록 하려면은 제식거리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토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이에다 심는 거. 이제 이때는 이것은 형광성이죠. 형광성. 이때는 호강성. 서로 동반자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심근성과 청근성. 이 이야기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뿌리가 약해. 그래서 비료를 심근성은 깊이 있는 비료를 흡수하고 청근성은 약해 있는 그 비료를 서로 흡수함으로써 서로 동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비성. 다비성이라는 건 비료를 많이 소모하는 거, 이용하는 것. 소비성은 비료를 적게 소비하는 거. 그래서 이 비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장관장과 장간장이라는 것은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가 길고 그다음에 줄기가 짧고 그래서 서로 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이걸 우리는 이 동반작물이라고 합니다. 동반작물. 그다음에 경영면에 따른 분류. 자, 자급작물, 자급. 그래서 농가에서 내다 팔지 않고 농가 자체에서 소비 이용하는 것을 이 자급작물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황금작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이게 웬만한 건 대부분 황금작물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경제성이 높은 것을 우리는 경제작물이라고 해요. 담배라든지 양파, 마늘, 고추, 채소, 약초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 재배 면적이 많기도 하지만은 주로 노동력에 의해서 많이 이용됩니다. 보면은 담배도 거의 사람이 따야 돼요. 기계로 따는 거 없잖아요. 그다음에 양파, 지금 요즘 양파는 기계로 정식도 하고 수확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보급이 안 됐어요. 거의 사람이 인력으로.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스스로 이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봐야죠. 자기들이 자가 노동을 많이 했을 때는요. 그다음에 고추는 거의 100% 심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다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작물이다. 그다음 토양 보호에 따른 분류. 피복작물 덮어준 거죠. 단연생 목초등과 같이 강우를 차단하여 경기를 우적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작물을 우는 피복작물 또는 토양 보호작물을 합니다. 그다음에 토양 조성작물,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작물, 콩가 목초라든지 녹비작물은 땅심 그 비료 효과를 있기 때문에 땅을 좋게 만드는 작물이다. 이렇게 보는. 그다음에 토양 수탈작물, 토양에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비료분을 공급해줘야 하는 작물. 아까 흡비 작물에 있어서 하본과 작물, 벼나 옥수, 수수는 과잉 집적된 영양분을 흡수 이용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흡비 작물이지만은 토양에 있는 비료분을 다 갖다 먹기 때문에 토양 수탈 작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재배 환경. 224페이지예요. 자, 재배 환경. 재배 환경에는 크게로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나누죠. 첫 번째는 토양 요소, 두 번째는 기상 요소. 자, 토양 요소는 글자 그대로 토양입니다. 토양만 관계되는 거죠. 토양. 이제 토양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기상 요소. 수분, 온도, 광선, 대기 또는 공기 그러죠. 대기 또는 공기, 바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 요소라고 그러죠. 생물 요소. 생물 요소는 뭐 식물, 동물, 그다음에 미생물. 토양 요소는 이제 다음 이제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기상 요소가 우리가 자연 환경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자연적인 온도가 높다든지 온도가 낮다든지 수분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적게 온다든지 이러한 요소고, 생물 요소 중에서는 식물은 잡초가 하나의 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잡초라든지 뭐 기생식물 같은 거 이런 걸 말하고, 동물은 곤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수, 쉽게 말하면 새나 짐승, 멧돼지 같은 거, 고라니 같은 거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생물은 병원균이라든지 토양 미생물 이런 것이 우리의 재배 환경에 관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토양입니다. 재배 환경이죠. 토양. 자, 토양. 그럼 토양은 어떻게 이 우리가 재배를 함에 있어서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은 토양의 역할과 기능이 있죠. 예. 토양의 관 기능. 첫 번째로 기계적으로 작물체를 지탱해 줍니다. 지탱.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수경 재배도 하고, 수경 재배더라도 이제 토양이 안 들어가잖아요. 무토 재배 있고 또 토양 재배도 있습니다만은, 또 수련이라든지 불이옥자마라든지 이거 특이하게 물에서 떠 있어 살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든 작물은 뿌리를 내려서 토양에 지탱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 식물을 지탱한다. 그다음에 수분과 양분. 양분을 저장하고 식물체, 우리 작물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토양이다. 토양은.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생육. 토양 속에는 각종 미생물 생육하고, 또한 이 미생물이 생육하고 각종 조건이 맞기 때문에 유기물의 분해 장소가 돼요. 유기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이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물의 분해 장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양의 역할은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하면은.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하는 토양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 토양의 구성은 삼상이라고 하죠. 토양의 삼상. 고상, 액상, 기상 그러죠. 고상은 50%를 차지하는데 무기물이 45%, 유기물, 부식이죠. 5%를 차지합니다. 자, 액상은 25%예요. 자, 액상, 그 다음에 기상. 이건 이제 이 공간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공간 속에. 그래서 이 공간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이 분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만 하지, 예를 들어서 이 쉽게 말하면 토양의 종류, 사토냐, 양토냐, 식양토냐, 식토냐에 따라서 기상과 액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작토층, 토층, 작물이 재배하는 뿌리가 생육하고 있는 작토층, 그 다음에 여기 심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상과 액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물체가 기계가 많이 다녔다든지 했을 때는 더 공국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또한 기상 변화, 강우, 특히 강우. 비가 많이 올 때는 액상이 늘어나고 비가 적을 때는 기상이 늘어나고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50대 25, 25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 작물은 이 고상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지탱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작물은 액상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요. 작물은. 그 다음에 이 기상에서 작물은 기상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흡수. 그래서 작물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잘 맞아야만이 작물이 잘 생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할 것은 아무튼 50대 25대 25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이 토양의 공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액상 비율이 높아진다. 액상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럼 물기가 많다는 이야기죠. 예? 액상 비율이 높아지면 결론은 기상이 적어져. 기상이 적어지면은 통기가 불량하잖아. 통기가 불량하면은 뿌리 호흡이 안 되죠. 뿌리 호흡이 안 되면은 식물 생육이 저해가 되는 거죠. 또한 또 액상이 많아지면은 기상이 많아지면은 결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조고사 쉽게 말하면 시들고 마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 다음엔 토양의 입경입니다. 입자 크기의 구분이죠. 미농무선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제 토양학계법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갈은 2mm 이상인 것을 자갈이라 합니다. 이 입경이. 그 다음에 조사, 이 거친 모래를 조사라 합니다. 이 거칠 조자, 거친 모래. 이것은 2mm에서 0.2mm. 그 다음에 세사는 0.2에서 0.02. 미사는 0.02에서 0.002. 그 다음에 점토는 0.002 이하. 이렇게 말이죠. 세사는 뭐 가는 모래, 가늘 세자예요. 가는 모래. 미사는 작을 미자예요. 현미경할 때 미자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모래. 그 다음에 점토는 서로 끈적끈적하게 잘 붙었기 때문에 붙을 점자거든요. 이 점토는 잘 붙어 있는 그런 그 흙이다. 그래서 가장 입경이 작은 것은 미사가 아니라 점토라는 것만 또 기억을 하시고 입경의 크기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자가 커질수록 입경이 커질수록 그 말이죠. 입자가 커질수록 입경이 커질수록 입경이 커질수록 투수성과 통기성 이것은 높아져요. 대신 보수성 물을 간직하는 것은 낮아져요. 이것 하면 또 뒤쪽에서 연계되게 해서 공부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죠. 자, 첫 번째 이제 토양의 이제 자갈이죠. 자갈은 암석의 풍화로 맨 먼저 생긴 여러 모양 입자를 우리는 자갈이라고 해요. 이 자갈은 자체로서는 식물에게 유효한 양분을 전혀 공급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료를 간직하는 힘이 없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갈 함량이 많은 토양은 토양 사이의 공간이 넓으므로 물이나 공기의 투과가 지나치게 잘 된다. 물이 잘 빠진다. 그 다음에 따라서 물 부족이 일어나기 쉽고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으며 경운 작업이 어렵다. 그리고 지나친 식질 토양에 자갈이 어느 정도 존재하면 점 상태가 완화되어 식물 생육에 도움이 되겠다. 지나친 식질 토양이라는 것은 물 빠짐이 안 된 토양에 자갈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 자갈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곳을 통해서 물이 어느 정도 잘 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갈은 화학적 교질적 작용이 없습니다. 화학적 교질적 작용이 없어요. 교질적 작용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갈은 화학적 교질적 작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분이라든지 수분 보유력이 없다. 그래서 작물에 별로 유용하지 않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지나친 점질 토양에 있어서는 배수하는데 용이하다. 자, 다음은 이제 모래죠. 모래. 석영과 장석 등 비교적 풍화되기 어려운 1차 강물로 이루어져 있어 식물 양분을 공급한다. 석영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래에 바짝바짝 빛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풍화되더라도 크기는 작아지더라도 점토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장석이나 운모는 우리 이제 그래서 지약이잖아요. 운모는 어느 세월이 가면 점토가 되는 거예요. 점토가. 석영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모래는 조사와 세사를 합친 것을 모래를 표현한 거예요. 조사와 세사를. 그리고 토양 중 활동적 입자인 점토 주변에 있으면서 뼈대 역할을 한다. 골격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미사. 물을 상당량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식물에게 적절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 중에 미사가 적당히 함유되어 있으면 작물 생육에 이상적인 토양이 된다. 자, 점토. 토양 중에 가장 미세한 입자겠죠. 모래와 미사 입자는 석영이나 장석, 운모 등 1차 강물로 구성된 반면 점토는 주로 2차 강물로 되어 있다. 2차 강물은 규소라든지 알루미늄, 물 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콜로이드 교질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는 음전화. 그래 토양은 항상 우리는 토양은 음이다 하는 소리가 이 콜로이드 교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음전화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을 흡착 교환할 수 있는 성질이 매우 크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건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당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시 보수 능력이 크다. 그러나 결론은 입자가 커질수록 보수성이 없는데 여기 입경이 작기 때문에 보수능력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토는. 그다음에 점토는 강물에 따라서 물을 흡수하면 팽창하고 건조하면 수축한다. 다시 말해 용적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물을 흡수하면 팽창돼서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이 없을 때 금이 쫙쫙 버리잖아요.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의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조하면 균열이 생기고 이 말이잖아요. 건조하면 균열이 생기고 물에 젖으면 점성이 생긴다. 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집 지을 때 흙벽을 하는 거죠. 점성이 없으면 어쩌고 흙벽 하겠어요. 흙벽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소성. 가소성이란 것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점성이나 가소성이 있다는 것만. 가소성이란 것은 어떤 예력을 가했을 때 어떤 형질을 만드느나 예력을 가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촬영놀이에서 어떤 공작물을 만들었을 때 예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모래놀이를 했을 때는 어떤 모양을 만들었더라도 좀 있다가 부서지잖아요. 이게 가소성이 낮은 거죠. 그러나 점토는 그래서 가소성이 있다. 이러한 성질을 모래나 미사는 볼 수 없는 성질이다. 이 점토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